에세이스트의 발행인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수필만 다루는 수필 전문 잡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수필 전문지가 한 20여 종 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그러네요. 텐데요. 독자 저변을 어떻게 확실히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있는데 그건 꼭 수필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요즘 문해지 전부가 지금 당면한 위기일 것 같고요. 네. 이 현상은 활자 시대로부터 영상 시대로 급격히 지금 쏠리고 있어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영상 시대라, 영상이라는 것은 결국 혼자서 할 수 없고 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건데 사람은 결국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표현하려던 도구가 필요한 거고 그러한 매체로서 수필은 가장 적절하지 않는가. 그래서 수필의 지금 그 유기라는 게 저는 낙관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또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에세이스트라고 하는 이 수필 전문 잡지는 이제 격월간 2달에 한 번 나오는 그런 이제 잡지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야말로 전면을 수필로 채우고 계시는데 쉽지만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전면이 수필은 아니고 한 4분의 1 정도를 주로 수필 평론하고 이렇게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수필 평론. 전문 지금 수필지로서 수필 평론이 그 비중이 지금 전문지에서는 가장 높을 편일 것입니다. 지금 한 20여 종 되는 국내에서 나오는 수필 잡지 중에서 말씀이죠. 쉽지 않으실 텐데 이 수필 전문지 에세이스트를 발행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지금 하필이면 왜 수필을 하느냐 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가지 정도 이유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드라마라든가 소설, 영화 등 그 만들어진 이야기, 픽션이 정말로 흘러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내가 사랑에 빠지다 보면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하는 직접적 경험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드라마처럼 그렇게 극적이지 않죠. 결정적인 순간을 암시하는 주제 음악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다만 서툴고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사랑은 상큼하고 달달하기보다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사랑은 항상 낯설어서 서두르게 되고 또 서툴고 그게 익숙해질 때는 이미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는 이게 사랑인지도 모르고 어쩌면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이게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짜의 사랑은 사실 이게 치명적이죠.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치명적인 몸으로 경험한 감동을 쓰자는 것이 바로 수필이라는 것이고요. 그 수필의 세계를 그렇다면 이 잡지 속에서 실어주고 독자들하고 교감하고 그런 결심을 하신 게 언제셨습니까? 이 에세이스트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에세이스트가 정확히 한 14년 됩니다. 그런데 이 수필을 우리가 하면서 더욱 느끼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흔히 수필이 21세기 주도적 장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참 실감이 안 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과연 이런 모습으로 주도적 장르일 수 있는가 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문학 그 출발이 사실 처음에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 신들의 이야기에서 출발했고 네. 인지가 발달하면서 신들의 이야기에서 사람의 이야기, 결국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러다가 한참 와서 사실은 천재들의 이야기, 음흠. 그러니까 우리가 낭만주의 시인들이란 사실은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천재성을,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 그리고 또한 근대에 와서 소설에서 그 소설의 주인공을 우리가 문제적 개인이라고 할 때 네. 그 문제적 개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보통 사람을 넘는 사람들이죠. 예. 현대에 와서 비로소 하나의 독자로 머물렀던 이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네. 드디어 자기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 그게 바로 이게 수필입니까? 바로 수필이 아닌가. 수필의 매력을 거기서 찾으시는군요. 예.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우리 한국 문학에 보면은 소설이 좀 하강 국면 그런 느낌이 있고 반면에 에세이가 참 강세였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평범한 개인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렇게 보시나요? 예. 이 진솔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은 예. 참 막대해서 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예. 저희에게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이미 이제 70대니까 나이가 드신 작가인데 네. 그분이 첫 수필집을 이번에 냈어요. 예. 근데 그분의 글의 특색은 대단히 진솔한.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수필에서 이렇게 수필이 진솔한 이야기를 쓴다고 하지만 실상 진솔한 이야기를 만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좀 가식적인 이야기도 있고 예. 너무 꾸민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예. 좀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네. 그런데 그분의 특색은 아마 진솔하다는 것에 네. 있을 텐데요. 네. 그분이 이제 수필집을 냈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수필집을 내고 대단히 만족하고 감격했는데 예. 첫 번째는 가족들이 먼저 자기 이야기를 찾더랍니다. 아하. 그분이 딸이 둘인데 네, 예. 사위들도 자기 이야기가 어디가 있는가. 예. 손자들도 할아버지 내 이야기하고 찾더라는 거. 네. 그리고 자기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예. 또 교회나 친구들도 정말 네가 그런 사람이었냐 라면서 이렇게 새롭게 봤다는 것이고. 네. 근데 특히 감격한 것은 그 두 따님이 예. 비로소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하더래요. 아하.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딸의 알고 있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네. 아버지의 전인적인 모습은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나처럼 청춘이 있었고 또 괴로웠고 네. 흔들렸고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 몰랐는데 예. 비로소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가 쓴 그 수필을 읽으면서 예. 말이죠. 근데 그것에 그렇게 감격을 해서 예.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네. 야 진솔함의 힘이란 대단하구나 예.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70대의 작가라고 하신다면은 그 따님도 최소한 40대 이상은 되셨을 지금 이제 텐데 50대 정도 되면 그 나이가 되도록 몰랐던 아버지의 진면목을 아버지의 수필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런 얘기가 있군요. 그게 그 진솔함의 힘. 예. 근데 재미있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그 수필집 속에서 그 식구들이 전부 자기 이야기를 열심히 찾아봤더라고요. 예, 그래서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수필가들에게 네. 손자 이야기를 예. 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수필가들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어서 네. 또 손자 자랑들을 엄청 하죠. 예. 그런데 손자 이야기를 써라. 아마 그 손자가 어른이 되거나 네. 또는 청년 때 아마 흔들렸던 시대, 예. 흔들렸던 때가 있을 텐데 네. 그때 내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었다라는 글을 만났을 때 예. 그보다 큰 응원이 어디가 있을 네. 것인가. 예. 그래서 저는 기꺼이 손자 이야기를 써라라고 합니다. 네.